안녕하세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출장을 다녀왔는데 뭐 출장 가서도 리츠 관련해서 많이 봤는데 그건 조금씩 저희 이제 SPI 콘텐츠 통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같이 얘기 나누실 분으로 이스 대체증권 투자팀의 신영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네. 시황 그때 한번 대타하고 나서 그쵸. 그때 이후로 네, 데이터 이후로 처음인데 이게 오늘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뭐 한 2, 3년간 보면 글로벌 리츠 시장에 상당히 이게 뜨거운 섹터였는데 네. 또 한편은 되게 어려운 섹터예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뭐 에키니스 관계자분들과 잠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테크와 부동산 회사가 결합된 형태인 건데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자기들도 또 테크 전문가들 영입해서 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뭐 상당히 테크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뭐 최근 몇 년간만 놓고 보더라도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점점 더 이 자기들 이제 임차인이겠죠. 그런 기술 기업들의 대화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점점 버겁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되게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고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그만큼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고 얘기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1, 2부로 나눠서 좀 해볼게요. 1부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 리츠라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뭐 많이들 얘기 나누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어휘를 통해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요청드려 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센터라는 네. 게.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 센터와 지금의 현재의 데이터 센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주는 일종의 창고에 가까운 개념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고에 보관돼 있던 물건들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또 다른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서버로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해주거나 하는 지금은 데이터 물류 센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커지는 이유는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 폭증했죠.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거죠. 뭐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저희가 뭐 이커머스도 맞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이 약간 정해진 형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가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제일 빠르게 늘어나게 했던 이유는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쵸. 이커머스의 폭증, 이제 집에서 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증가, 네네. 그 뭐 동영상 사용량, 트래픽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크게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규모랄까요, 성장 속도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뭐 직관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데이터를 딱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그렇죠. 시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네. 따라서 다르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뭐 얼마만큼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있다 이런 결과는 사실 보는 자료마다 굉장히 좀 다른 경향이 있고요. 크게는 몇천 메가와트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성장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장률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리서치 기관들이 연평균 15에서 20%, 뭐 크게는 30%까지 글로벌하게요.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성장성이 아직도 유효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 개발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맞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는 뭐 과거에도 존재를 했겠죠. 데이터 맞습니다. 써왔으니까.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실 SKT라든지 네. 뭐 KT라든지 기존의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IDC 업체들이 직접 이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LG U+도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긴 해요, 한국은.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해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이렇게 보려면 사실 데이터 센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닷컴 버블이라는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투자를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2, 30년 전 단어네요. 맞습니다. 이제 30년 정도 된 이제 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네. 이 닷컴 버블 환경에서 이제 IT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네.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고 특별한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본인들의 서버를 둘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외부에 이걸 둘 만한 곳을 찾다가 네. 미국에서도 사실 시작점은 이제 인터넷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보통 네. 인터넷 공급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SK라든가 그런 인터넷이나 망 공급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서버를 쓰면서 거기에 남는 이제 상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어로는 렉이라고도 하고 네네. 캐비넷이라고도 하는 네네. 그 공간에 그럼 우리가 너희들 서버까지 받아줄게 라고 빌려주는 해서 거네요. 시작한 그 개념이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사실상의 창고 역할을 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도 초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망 공급자, 뭐 인터넷을 누가 가지고 있고 그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제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1998년에 이제 에퀴닉스 제일 유명한 데이터 센터 리츠죠. 그렇죠. 에퀴닉스가 상장을 하고 2001년에는 디지털 리얼티가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인터넷만 공급받는 게 아니고 인터넷 중립형 이제 한 서버 그러니까 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다양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네. 망 중립성 데이터 센터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약간 데이터 센터 전문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국내랑은 약간 다른 게 국내에도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문 오퍼레이터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네.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KT나 KT 같은 기존의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그 상면 임차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사실은 나온 시점은 뭐 2, 30년 됐으니까 꽤 됐는데 맞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데이터 맞습니다. 사용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봐야겠네요. 그 전에도 주가 흐름 같은 경우나 이제 성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었는데 2020년 2월 이후에 이걸 다 약간 묻어도 될 정도로 이제 큰 폭의 데이터 폭증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성장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따가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2016년 2월달에 이제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생소했던 약간 낯선 리츠가 캐펠 DC 리츠였어요. 네. 이제 캐펠이란 회사가 이제 어떤 인프라 이제 모회사가 그런 기반이고 통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리츠가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에도. 예. 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뉴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인데 이 시장에 네.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국으로 치자면 한국은 없지만 통신탑 리츠 같은 것들 이런 리츠들이 사실은 뉴 이코노미형 자산으로 해가지고 한 2, 3년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시총 순위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아마 시총 1위가 사이먼 프라퍼티 이 맞습니다. 리테일 리처스 네네. 같은데 지금은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이 에키니스 같은 뭐 아니면 프롤로이스 같은 맞습니다. 회사들이 계속 1, 2, 3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 속도가 되게 눈부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진 면이 있고요. 사실 뉴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는 거는 그동안 되게 익숙한 부동산 자산이었던 뭐 네. 오피스, 네. 리테일, 그리고 호텔, 그러니까 헬스케어보다는 주거 같은 레지덴셜 네. 같은 이제 약간 전통적인 자산과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뉴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 뉴 이코노미가 성공을 하려고 했으면은 뉴 이코노미로 꼽히는 종목들이 좀 잘 올라주고 종목을 네. 계속 받았어야 네, 하는데 네. 그 조건을 너무 잘 충족을 시킨 거죠. 이 그렇죠. 섹터들이.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리츠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다만 이제 액티스 같은 이제 영국계 사모펀드라든지 이제 여러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거나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지스 자산운용도 뭐 사모펀드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어떤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는 상품으로 뭐 상장 리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이지스 밸류 리츠가 작년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분당에 있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이랑 이제 해외 벤티지라는 데이터 네. 센터 개발사 및 오퍼레이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에서 좀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나온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좀 투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요즘 그러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좀 이슈는 뭔가요? 그냥 상장 리치 다 포함해서 어떤 이슈가 좀 하던가요? 제일 큰 이슈는 지금 수급 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고요. 이제 수급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수요를 보시면은 21년 4분기에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00메가와트가 네. 이제 임차가 됐어요. 신규로 임차가 됐는데 이게 2020년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네. 20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 했던 것을 비하면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끝물이 아닌가. 네. 이제 신규 임차가 이만큼이나 나왔다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지표인데 네. 기존 대비 2배라는 네. 게 이제는 끝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 1분기에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 600메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음. 미국 주요 6개 시장 중에 5개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네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유럽에서도 이제 100메가와트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수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런 얘기도 있어. 이게 수급은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과 같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실제 데이터 센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간의 수요가 줄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네. 데이터 센터 리츠들한테는 좀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뭐 짓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참 수요를 따라가는 수요만큼 공급이 속도를 내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 한국 전력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전력 수급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네.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런 제한 요인이 없나요? 글로벌에서 제한 요인은 네, 당연히 있는데 사실 이제 에퀴닉스 종목에서 지난 4분기에 발표했던 실적 내용 중에 싱가포르에서 예상치 못한 전력 가격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서 마진이 깎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도 거기에 반응해서 좀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전력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노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전체 비용 중에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20에서 네네. 25% 네. 정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비용 상승이 마진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가격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 리츠들이죠. 글로벌 대형 리츠, 뭐 에퀴닉스, 뭐 디지털 리얼티 같은 종목들은 미리 일단 파워 퍼추에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미리 전력 구매에 대한 합의를 미리 봐놓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 이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력 에너지를 뭐 몇십 메가와트를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2에서 3년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는 사실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했던 그 네네네. 여파를 좀 네. 크게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은 글로벌하게도 되게 중요한 이슈네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 이게 열을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거를 해상이 짓는다든지 맞습니다. 남극이 짓는다든지 해저에 짓는다든지 해저에 짓는다든지 네. 네. 뭐 그런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트렌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럽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네네. 전력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 같은 것도 네. 러시아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있고 이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단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나오고 있는 이번 1분기의 트렌드 중에 재밌었던 부분이 이 100메가와트의 유럽 지역
신규 임차 중에 네. 더블린 지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기존 대비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네네. 더블린의 특성이 뭐냐면 지역 자체가 좀 날씨가 춥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네, 북유럽이, 그러니까 북유럽, 그러니까 서북유럽 쪽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풍으로 일종의 냉각이 되는군요. 냉각을 어느 정도 할 수 네.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블린이 역대 최고의 신규 임차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네네네. 2021년에만 3개의 상장 리츠가 인수합병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 그 조치가 됐고요. 네. 그렇기 리츠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선택지가 원래 좀 있어야 네. 좀 저도 종목도 좀 고르는 맛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할 만한 게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떠나서 리츠 시장에 M&A가 많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특히나 이제 블랙스톤이나 브루필드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 또 이 인수에는 상장 폐지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데이터 센터 같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뭐 에셋을 하나씩 인수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상장 리츠로 포트폴리오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섹터들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특히 이제 상장 리츠들은 상장된 회사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 깊게 있게 마련이고 더 크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떤 비상장 부동산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할인돼 있죠. 네, 네. 그런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해서 호텔이라든지 오피스 이런 리츠들 인수해서 상장 폐지한 다음에 또 나중에 뭐 다시 재상장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또 뭐 그냥 낱개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리츠 개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불평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QTS 리얼티라는 회사를 그쵸. 90억 달러 정도. 이게 맨날 억 달러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크죠. 우리나라 리츠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요. 10조 원이죠. 없잖아요. 10조 원이면 국내 리츠 전체랑 네. 거의 비슷한 네, 네, 규모인데 네. QTS 리얼티 하나를 이제 90억 달러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이제 KKR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사이러스 원이라는 회사를 150억 달러를 주고 네,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된 통신탑 리츠 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리츠이기도 한 아메리칸 타워가 코어사이트 리얼티라는 또 다른 데이터 센터 리츠를 100억 달러에 그 인수를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통신탑에서 일단 데이터 센터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데이터 센터로 확장하는 개념, 네, 그 개념이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 같은 규모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가까이 붙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네네.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접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3개 리츠들이 전부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데이터 센터 리츠 M&A, 데이터 센터 M&A가 역대 최대치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규모가 보면 90억 달러, 150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거의 톱 수준의 거래 톱입니다. 규모일 거라고 저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M&A가 계속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 블랙스톤도 이제 한 수년 전부터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한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사명이 한번 바뀌었어요 중간에. 네, 그 회사가 최근에 중국 내에서 인수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아직도 초창기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 시장 굉장히 성장도. 네, 굉장히 핫한 자산이 된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자산이 전형적으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전형적인 네트워크 효과에 영향을 네. 크게 받는 플랫폼의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개발을 해서 파는 것보다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사실은 이제 규모가 클수록 어떤 자산을 볼 때도 실은 맞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으로 가격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맞습니다. 제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클수록 유리한 그런 구조네요. 이 시장.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도 가지고 있고 네. 유럽에도 가지고 있고 그쵸. 아프리카 남미에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따로 너희가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이제 임차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지을 그쵸. 필요도 없다. 대신 더 비싸게 달라.
가능한 구조잖아요. 이건 아마 최근에 에키닉스 홈페이지만 살펴보더라도 보도자료가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 보면은 이제 계속 새로운 지역에 진출했다 이 소식이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또 다른 이제 이건 리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또 다른 데이터 센터 섹터의 이슈라고 하면 이제 해외 지역, 네.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큰 건이었던 게 예전에 디지털 리얼티가 유럽 베이스였던 인터지온이라는 네네. 데이터 센터 리츠를 인수했던 거 이후로 계속 지금 큰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남미 위주로 지금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엔텔이라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칠레, 페루, 네네. 뭐 브라질 쪽에 있는 자산들을 이번에 좀 크게 인수를 했고 그 외에도 아프리카 이제 코트디부아르 쪽에 있는데 네네네.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메인원이라는 회사도 한 3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인수를 했고요. 작년에 중동 지역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이게 또 중요한 점은 사실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 부지도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래 규모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지역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개발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인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 에키닉스 사실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이제 JV를 맺어가지고 맞습니다.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점점 더 큰 업체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만들었던 JV로 국내에도 지금 2개의 데이터 센터를 맞아요. 더 지을 계획이고요. 이름은 이제 SL2, SL3라고 해서 사실 그때 다시 기사를 찾아봤는데 SL2가 첫 번째라는 거는 기존 SL1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1000개 정도 캐비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SL1을 2019년에 이미 개발을 해서 지금 100%다 임차가 돼 있는 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죠, 거기? 그 위치까지는 제가 잘 네.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고. 네, 네, 이미 진출을 해 있었던 네. 그래서 SL2랑 SL3 추가로 이번에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다시 개발에 들어갈 거고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테라코라는 또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통째로 인수를 해가지고 에퀴닉스는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디지털 리얼티는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무엇이고 지금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미 회사 이름이 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 할 건데 이 에키닉스 디지털 리얼티 회사의 어떤 움직임만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에키닉스와 디지털 리얼티는 꼭 알아두면 좋은 회사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저희가 리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